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또 아니지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수상한 만물상. 네, 전 리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상한 만물상에서 두 번째 패널을 맡고 있는 캐님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현장 특검을 마치고 이쪽으로 놀러와서 도대체 두 분이 어떤 수상한 얘기를 주고받는지 들으러 온 노모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1, 2, 3부 모두 지방령처럼 앉아있는 제이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합니다. 사람이었어. 지방령. 네, 여기 역시 지금 여기 저기 오늘도 정신이 없는데 오늘의 주제가 뭐죠, 캐님?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뭐야? 알면서 네,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 얘기해버렸어. 마약. 네. 마약에 대해서 크게 저기 뭐 1부, 2부로 나눠볼 거예요. 그죠? 저 1부가 마약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그 마약 어떤 그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본다면 2부는 마약을 다룬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만 뭐 잘 모르겠어요. 섞일 수도 있지.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1부는 마약에 대한 정보와 역사와 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2부는 마약과 관련된 컨텐츠. 네, 그렇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정말 많은 데서 사용되고 있어요. 네. 하다못해 뭐 대표적으로 뭐 게임도 마약이다. 막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한국에서 뭐 대표적인 마약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 게임 만든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마약을 만든 사람이냐 막 이렇게 막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 게임 만드는 업에 잠깐 종사한 적이 있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마약 딜러. 마약 딜러가 돼버린 순식간에 마약을 만든 사람이 돼버린 뭐 지금은 아니지만 마약 제조업자. 그래서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정리하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마약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있고 마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통칭해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 마약에 대한 사전적 정의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마약은 원래 의미로는 양귀비의 추출물로서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무슨 알칼로이드만을이라는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의 원래 뜻은 아편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아편의 주재료가 되는 양귀비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마약이고요. 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의료업계나 이런 식으로 요즘에 펼쳐져서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을 좀 어지럽히는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좀 마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약간 해롱거리게 만들고 그 해롱거리는 거 만드는 거를 계속 또 하게끔 계속 또 섭취하게끔 하고 싶어지는 그 중독성 일으키는 뭐 어떤 것을 마약이라고 보통 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좀 차용해서 업시키는 마약, 그다음에 좀 차분하게 다운시키는 마약, 이상하게 만드는 마약을 한번 제가 구분해봤어요. 이거는 뭐 어디 위키 안 나오고 그냥 저만의 지극히 자의적이고 그냥 그런 어떤 해석 방법인데 첫 번째로 업시키는 마약은 중추신경계 흥분제예요. 쉽게 업시키는 거. 그걸 딱 투여하면은 기분이 약간 고양되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과다 투여하게 하면은 환각이나 어떤 신경이 예민해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게임이 있군요. 이거 안 좋아. 아니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 자,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마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추신경제를 억제시키는 마약이죠. 기본적으로 모르핀이라든지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진통 효과가 있고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만드는 마약이 있습니다. 먹으면 눈앞이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색깔이 화려하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시각과 촉각, 청각 등의 감각을 왜곡시켜서 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하면 떠오르는 게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대부분. 뭐 LSD나 뭐 엑스타시나 뭐 그런 종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분 좋은 상태로 느끼느냐 아니면 그 불쾌감이나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마약의 종류는 업, 다운, 이상한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자를 찾아봤거든요, 마약을. 저는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마왕할 때 마자 있잖아요. 마귀 마자. 예. 거기에 약이 붙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절이다, 마비되다. 그러니까 마라탕 할 때 마자 있잖아요.
그 맞자가 여기 쓰는 마약 할 때는 맞자네요. 예, 마비, 마취 모두 같은 네. 맞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비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근육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어지다. 뭐 여기 보면 신경의 힘줄이 그 구실을 못하거나 없어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무기력하게 하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따지자면은. 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 사악할 맞자 뭐 약간 그렇게 아니네요. 네, 저도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악할 맞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포장하거나 의미를 좀 좋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방송도 듣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굉장히 정보성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뭐 저희가 이 방송을 뭐 기획하고 방송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약을 합시다. 마약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건 아니에요. 네. 이미 많은 컨텐츠와 또 우리 주변에 마약 관련돼 있는 일들이 많고요. 그거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또 그것을 알고서 또 어느 정도 접해야지 좀 우리도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방송이니까 예, 권장 방송 아닙니다 오늘은. 네. 근데 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약이라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뻥 뜨기도 하고. 네. 그 링님이 이제 방금 전에 뭐 좋은 놈, 그러니까 업, 다운, 그 다음에 테리블인가요? 이상한. 예, 이상한. 네, 이상한으로 이제 규정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각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진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좋은 구분인 것 같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법률에 그 명시되어 있는 네, 마약류에 대해서 분류를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더 좀 빠르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실제 이름을 들어보시면은. 네. 그 법률,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양귀비. 네. 양귀비 키우는 거 불법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아편. 아편이 이제 양귀비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메타돈, 펜타닐. 요렇게 요 약품들은 마약류예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요거는 소지하거나 뭔가 사용할 때는 그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허락 안 되는 약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이 아닌 거죠. 이건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의료용으로는 뭐가 있냐면 LSD, 그 다음에 고메오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으로는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 그 다음에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그 다음에 졸피뎀, 프로포폴, 메틸페니데이트, GHB, 그 다음에 카틴과 바르비탈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리고 대마류로 분류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대마초 마리화나, 예. 그리고 임시 마약이라는 게 있어요. 마약으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마약으로 구분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라슈라고 하는 약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각 버섯류, 예.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뭐 요즘에는 그 물뽕이라고 하는 데이트용 뭐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약품들은 임시 마약으로서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제이크님께서 마약의 약간 총류에서 이게 종류들을 막 읊어주셨는데 사실 많이 들어본 약품들도 있고 네. 들어보지 못하는 애들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도 좀 익숙한 마약,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마약으로 얘기를 풀어주는 게 아무래도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은 마약의 가장 시족격인 아편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편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천연마약이에요. 사실은 아편은 양귀비라는 식물에서 이제 어떤 특수한 가공을 거쳐서 나온 이제 아편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이제 맛보게 되면 정말로 빠져들게 되는 진짜 마약의 약간 뭐 근본이자 마약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종류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아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아편으로 전쟁이 발발한 적도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아편 전쟁. 그렇죠. 네. 아편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편에 대해서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아편 전쟁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원인이 좀 다양하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몇 권 읽었는데 네. 책을 몇 권 읽어본 결과 사실은 아편은 구실이었을 뿐 그냥 중국을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영국이 그래서 시작된 거였고 그때 한참 이제 영국이나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식민지 전략으로 해가지고 저기 쫙 펼쳐져가지고 이제 각 나라에 깃발을 꽂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깃발을 꽂다가 중국까지 간 거죠. 중국까지 가서 너네 이제 항구를 개항해라.
우리랑 교역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은 교역이지만 너네를 먹어버리겠어 약간 이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항을 이제 광저우항만 개항을 해요. 중국이 결국에는. 그땐 이미 이제 저쪽 당연히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쪽을 한번 다 훑고 영국이 지나온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중국은 또 그때 시대 상황이 약간 중국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어요. 3대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는데 그 황금기가 끝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초들도 굉장히 힘들고 관리들도 부패하고 뭐 아무도 그냥 혼돈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게 굉장히 퍼지기 쉬웠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은 둘이 교역을 하게 되는데 영국이 당연히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해서 교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영국이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차 때문이에요. 네, 차 우리가 마시는 차 있잖아요. 영국인들이 차에 환장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홍차. 그렇죠. 홍차죠. 홍차인데 거기 중국에 있는 차들이 정말 질도 좋고 차 종류도 정말 다양해서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부분들에 수입을 해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밀거래로 아편을 팔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그 무역 수지 적자를 메우려고. 그래서 인도를 통해 가지고 삼각무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데리고 오는 거다. 동인도 제도라는 회사를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아편을 팔게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의 그때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던 시기, 황금기를 지나서 민초들이 고통받고 부패하고 그런 시기라서 그 마약 밀매업에 굉장히 많은 관리들이 끼어들게 돼요. 광저우 여기서 이제 광주라고 나오는데 광저우시죠 지금 이거 말하는 걸로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중국 청황제가 못 본 거죠 이 꼴을. 그래서 마약을 금지시킵니다. 아편을 금지시켜요. 금지시키니까 영국이 이제 그걸 빌미 삼아 우리 둘은 자유의 무역의 협정을 맺었는데 왜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하느냐. 그래서 영국에서도 그 자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가들이 의회를 압박해가지고 결국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아편으로 인한 전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에 굉장히 이익이 걸려있던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을 계기로 막 다 중국이 엄청나게 밀리죠. 영국한테. 그래서 난징 조약이라는 희대의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고 결국엔 중국은 5개 시가 아니라 5개 항구를 영국한테 개방하게 돼요. 영국한테 개방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홍콩을 영국한테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아편이 그만큼 정말 위험했고 아편이 한번 급속도로 사회에 퍼져들면 어떠한 형식으로까지 나비 효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전형적인 사례인 거예요. 나중에 아편 전쟁이 한번 더 발발하긴 하는데 그 뒤에 거는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발발한 전쟁보다는 좀 더 아편에 대한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앞에 것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조사 많이 하셨네요. 되게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회사 강의를 들었다. 네. 그래서 홍콩이 결국은 아편 때문에 넘어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우리가 즐겼던 홍콩 누아르라고 하는 거는 아편 때문에 탄생했다. 그렇죠. 갑자기 고마운 건가?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그 동인도 회사가 이제 그 녹차를 원래는 녹차였죠. 녹차 잎을 이제 영국으로 가져가는 고1 때문에 홍차라는 게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녹차 잎이 정상적으로 그 배송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발효가 됐거든요. 발효가 돼서 홍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블랙티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녹차 잎이 발효가 돼서 까맣게 된 거를 말려가지고 그걸 차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마셔보니까 괜찮거든. 아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냥 녹차 잎에서는 날 수가 없는 이 레몬 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풍미가 좋은 향이 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발효된 대부분은 다른 맛과 풍미가 생겨요. 감칠맛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이 어느 상태였냐면요. 홍차가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홍차를 판매하는 그 가게들이 너무 많이 늘은 거야. 게다가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중국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희소성도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좋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 홍차 그 잎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한 1kg 정도 사가지고 실제로 팔 때는 거기다 쓰레기를 섞는 거야. 다른 이파리를 막 섞고 막 쓰레기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차로 내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홍차의 질은 떨어지잖아요. 질은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음에 커피 들어왔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네요. 커피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맛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홍차 비싼 거니까 마셔야지라고 하면서 홍차가 그냥 일순간에 그냥 영국에 엄청나게 붐이 일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이 중국에서는 이 아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대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독성이 생각보다 강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제가 돼가지고 약품으로 쓰이면서 그게 별로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아편을 흡입을 했냐면은 공기 중에 증발시켜서 그 흡입하는 방식을 택했대요. 그러니까 담배처럼 태우거나, 그렇죠. 예, 태우거나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 아마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 한 40대 30대들은 이제 그 본드를 부는 그 주변의 친구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듣기라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 흡입했던 방법이요. 그 악교나 본드에다가 이 아편을 섞고요. 그거를 봉지에다가 말아서 넣은 다음에 그걸 코에다 받고 그걸 흡입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편 중독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편을 흡입할 수 있는 가장 그 많은 양의 그 성분 있잖아요. 그 마약 성분 있잖아요. 그걸 흡입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발견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아편에 중독이 되어서 아편방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랬었죠. 살다 오셨나요? 순간 지금 흠칫했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야. 아니 오늘 복장도 그래. 막 중절모 쓰고 막 그러고 왔어. 네. 이거 뭔가 말 실수했다. 네,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도 그 아편 마약류는 큰 줄기를 만들었던 사건이죠. 네. 저 서구권의 마약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보면은 이게 1920년대부터 그게 점점 이 역사가 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마약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한국 분이 이거를 좀 정리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건 그냥 간단하게 콘텐츠 속에 잠깐 들어가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마약의 모태는 양귀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편 제조와 거래라든지 그리고 마약 역사 정말 말 그대로 역사를 쫙 훑고 가거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약품이 아편이래요. 그러니까 양귀비에서 추출한 거죠. 네, 그게 그렇지. 보니까 수메르 시대부터 썼다고. 맞습니다. 예, 맞아. 그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아랍, 중세, 유럽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 생각하면은 마약이라 그러면은 저는 일단 미국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 최근에 어떤 벌어진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의 인류의 역사 맨 처음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을 어떻게 몸에 흡입할 것인가,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당연히 처음에 그냥 먹어서 저기서 삼켜봤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피하 주사기가 생기면서 주사기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저 전쟁과 모르핀에 넣었던 그런 것들이 꽤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예전에 미술할 때 그 물감색 중에 그 파피라고 하는 색깔이 있어요. 파피. 네, 파피라고 하는 색이 뭐냐면 주황색인데 굉장히 발색이 좋은. 그러니까 주황색인데 붉은색이 많이 섞여 있고 거기에 형광색이 살짝 섞여 있는 색이 파피예요. 이쁘겠다. 네, 그래서 색깔 되게 이쁘다 했는데 어느 날 보고 알았죠. 이 파피의 어원이 뭔지. 양귀비예요. 오. 네, 그래서 양귀비 꽃이 색깔이 그 파피라고 하는 그 색깔의 어원이에요. 따지자면은. 그래서 양귀비 꽃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네, 사진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뭐 길거리에서도 가끔 가다가 양귀비가 피긴 한데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얘가 그 토양 있잖아요. 토양을 많이 안 가려요. 그러니까 막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풀이 자랄 때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독초예요. 독초라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의 습격을 잘 안 받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라는 환경 자체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고 그게 굴락을 이루면은 그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자라나고요. 오래된 마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오래된 식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이 양귀비가 그 아편이 굉장히 오래된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큰 줄기로 따지자면은 이제 동양은 양귀비라고 따지고 아편이라고 따지고 서양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사건들로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마약이 이제 코카인이 있죠.
그 코카인은 그렇죠.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약품 중에 하나고요. 사실 어떻게 유래됐는지는 따로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마약 자체의 현상에 대해서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코카인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마약왕인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인물이에요. 네.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콜롬비아에 사는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코카인의 재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고 코카인이 거의 코카인의 생산지가 거의 콜롬비아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굉장한 마약을 많이 생산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되게 천문학적인 노력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결국에 이 사람이 잡히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일례를 말씀드리면은 마약을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세계 거의 최대 갑부가 됩니다. 세계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요. 마약을 판 돈으로. 마약을 얼만큼 파냐면 막 몇백 톤, 막 몇백만 톤 막 이렇게 팝니다. 이 사람이 돈이 얼만큼 많냐면 코카인은 굉장히 저비용의 고효율의 상품이라서 되게 작은 용량의 것이라도 중독성이 강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돈으로 바꾸면 이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인 1g이 뭐 이렇게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달러로 환산되면 어쨌든 부피가 커지셔서 이 사람이 돈을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인진차 여기저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쥐들이 파먹어서. 그 사람의 유일하게 돈이 떨어지는 이유는 쥐들이 돈을 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쥐가 파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산을 사가지고 산에다가 파묻어요. 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드럼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끔씩 콜롬비아에서는 논두렁에서 빵 파다가 돈이 나오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하도 네. 어디다 묻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갑시다. 우리 가자. 그래서 옛말 중에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나옵니다. 나오네요. 네, 거기 나오는 진짜 땅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특이한 거는 정말 정경유착을 정말 잘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막 써가지고 쓰는 척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길동 같은 것처럼 이렇게 지역 주민한테 막 나눠줘요. 돈을 막 나눠주고 빈민가도 새로 일으키고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근데 국회의원에서 결국엔 잘리게 되죠. 하도 사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네, 하지만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로비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계속 이 사람이 해서 막 대통령 암살 시도까지 하고 네, 실제로 비행기를 폭파하는 일까지 벌여요. 근데 다만 이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웠던 거는 대통령이 타기로 했는데 그 비행기 안 타게 되면서 결국에 진짜 엄한 사람들만 죽이게 되는 거죠. 네. 그때가 제일 이 사람을 잡아야겠다라는 그 여론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뭐 마약은 돈 벌지만 우리한테 돌려주니까 약간 이런 마인드였다면 콜롬비아 국민들도 미국인들은 당연히 싫어했지만 왜냐하면 콜롬비아에서 재배해서 콜롬비아에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갖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엄청 싫어했지만 잡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그 비행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도 추락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까움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네네. 뭐 사실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아주 멋있는 콘텐츠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2부에서 아마 소개해드릴 네. 것 같은데 나르코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거는 2부에서 자세히 한번 내용이나 어떤 식으로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파블로 에스코바로도 그때 좀 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코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해주신 부분에 약간 제가 보충할 부분들이 더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왜 잡히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마약 왕이었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나라죠, 콜롬비아. 네. 예, 콜롬비아가 과연 이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인물 하나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2부에 그 나르코스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 다운, 이상한으로 구분됐잖아요. 지금 한창 얘기 나오신 그 코카인은 그 대표적인 업 시키는 마약입니다. 네. 네, 흥분제. 흥분되시나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게 저기 약간 니코틴 있잖아요. 담배랑 카페인도 사실 업 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게 분류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약간 가벼운 마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마약과 그 담배도. 그 보면은 동양 쪽에는 약간 다운시키는 마약이 더 많이 통용이 됐었고 서양 쪽에는 업시키는 마약이 더 이제 통용이 많이 됐던 거죠.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제가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다큐가 있는데
그 업시키는 마약에 관련해 가지고 다큐가 나온 게 있어요. 오. 제목도 슈퍼맨의 각성제입니다. 와, 슈퍼맨? 네. 뭐예요? 그 슈퍼맨 약이라고 해요. 이제 슈퍼맨 약이라고 하는 약인데 무슨 약이냐면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에더럴. 네. 에더럴이 뭐냐면은 그 약의 성분 대부분은 암페타민이에요. 암페타민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거꾸로 한번 제가 역으로 연상을 시켜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던 혐의로 그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봄. 아, 2NE1에서 박봄이 이제 그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 들어오는 바람에 감기약인 줄 알고 가져왔다고 얘기를 해요. 감기약? 네, 본인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자, 거기보다 조금 더 가자면은 이 약이 한국에서 불리는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히로뽕이라고 합니다. 어? 음. 아. 네. 옛날 그 예진아 씨의 추억이 떠오르는군요. 네. 흥분제. 네, 그 히로뽕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 약이 사실은 지금은 불법이 됐는데 원래는 합법적인 약이었어요. 왜 합법적인 약이었냐면 어느 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한 과학자가 이런 성분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뇌를 해킹해가지고 그 고통이라든가 피곤함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미국에서 뭐가 필요했냐면은 사람들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예. 힘을 써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암페타민 약이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은 그냥 일반 약품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먹으면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아동용 약으로도 판매가 돼요. 어떤 약이냐면은 코를 흡입하는 그 부비강약, 그러니까 이제 코가 막혔을 때 코를 뚫어주는 약으로 흡입하는 약으로. 야, 세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 추천을 해줘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 약을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자꾸 이 약을 찾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만 뚫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머리까지 뚫리네. 그렇죠. 네.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네. 근데 이게 참 신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사실 하루 종일 좀 일을 하면서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피곤하면은. 근데 이거를 근데 공장에서 실험도 해요. 여자들한테 여자 그 방직 직원들한테 이 약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회사에다가 신청을 하면 한 2알 정도씩 먹을 수 있었나 봐. 와. 근데 이게 나중에는 생리통 치료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리가 없는데도 이걸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생산율은 올라갔어. 왜냐면 사람들이 되게 끊임없이 일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미국에서 아주 합법화시키고 공장에서 찍어내요. 막 미친 듯이 찍어내요. 그러니까 마약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뭔가 우리 지금 마시고 있는 그 레드불 같은 거 있죠. 네, 레드불처럼 그냥 에너지 드링크처럼 생각을 하고 처음에 먹은 거예요. 바카스네. 네, 바카스처럼. 네.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제재를 하기 시작해요. 아. 네, 제재를 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거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면서 암페타민이 들어간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판매량이 급상승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냐면 아직 그 정확하게 정신병이라든가 뭔가 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그 병 중에 하나가 ADHD라고 하는 그 정서불안 있잖아요. 네. 예, 이거에 효과적인 약이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ADHD에 걸린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학습성이 떨어지잖아요. 학습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만약에 학습 능률이 떨어지는 애들한테 ADHD라고 하는 병명을 내리고요. 거기에 대한 약으로는 무조건 이 에더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좀 근데 이 ADHD는 사실 몰라요, 아무도. 이게 정체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약간 좀 주의가 산만한 것 같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고서 몇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그냥 그 ADHD는 그 병명으로 써줘요. 미국에서. 근데 이 ADHD라고 하는 이 진단서만 있으면은 에더럴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이걸 추천을 해요. 학습 능률이 떨어지는 애들한테. 자기들이 다루기 편하니까. 에더럴을 한번 먹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그 아동 인구 있잖아요. 아동 인구에서 에더럴을 먹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이 중독성이 강하진 않은데 뭐냐면 양이 점점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각성제 대부분의 성분들은요 뇌를 해킹해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원래 고통이나 그 노동을 오랫동안 했을 때 피곤함을 느껴야 되는 중추신경이 있는데 거기를 마비시켜가지고 그거 해킹해가지고 먹는 약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자극이었다가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좀 너무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네.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대단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제약회사의 거대한 음모다. 약 잘 팔리게 하기 위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ADHD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실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다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이런 약에 대한 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약을 실제로 먹었던 운동선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생들,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마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자와 남용을 한 자와 여러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제 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약의 실체를 밝혀요. 미국 사회에서 마약이 얼마나 그 만연해 있는지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요. 근데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아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약 성분이잖아요. 생약 성분에서 뭔가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마약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마약들은 실험실에서 탄생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그 LSD 같은 것도 원래 그 실험실에서 탄생한 약 아닌가요? 맞아요. LSD 같은 것도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LSD 얘기로 잠깐 받아오자면 LSD는 아까 리기가 분류해 주셨던 그 분류 중에 전형적으로 이상한 놈에 속하는 애예요. 이상한 놈. 예. 굉장히 먹자마자 전 먹어본 적 없습니다. 굉장히 환각을 많이 보고 정신 착란을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LSD는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리세르그산 디아틸아미드라는 이름인데 이건 사실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보통 통칭해서 LSD라고 부릅니다. 이 LSD는 어떻게 되냐면 스위스의 화학자인 알버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38년에 최초로 LSD라는 물질을 합성을 해낸 거죠. 그래서 약간의 흥분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1943년에 LSD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좀 복용을 해보니까 유쾌한 기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온 이후에 LSD의 환각 효과를 좀 경험하면서 이 약품이 실제로 환각 효과가 있다는 걸 사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환각 상태에서 깨어난 뒤에 경험한 이 효능에 대해서 좀 온갖 기분을 다 느낄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런 향전신성 의약품이죠, 아까. 그런 약품이나 이렇게 합성된 물질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도 해요. 원래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사람한테 이런 약을 투입함으로써 좀 그런 효과가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 환각을 보기 위해서 이 LSD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 사람도 자기가 발명을 했지만 이렇게 될지 몰랐다라는 일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LSD는 사실은 저희 삶에는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그 옛날 1960년대에나 그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았던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라던가 아니면 비틀즈가 있어요. 모두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틀즈는 그렇게 끝까지 부인했어요. 우리는 LSD를 흡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비틀즈는 그 당시에도 마약을 굉장히 많이 흡입했던 밴드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 LSD에 많이 심취해 있었다는 카더라가 많이 돌았죠. 그래서 심지어는 LSD라는 그 약자를 딴 노래도 있다는 사실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슈퍼맨의 각성제에 네.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비틀즈가 LSD 약품을 들고서 사진을 찍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나왔던 그 노래가 뭐냐면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뭐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예, 그 노래가 뭐 앞자를 따면은 LSD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비틀즈가 미국 공연 많이 왔었잖아요. 미국 공연 많이 왔었고 반복적으로 오면서 만났던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바로 LSD를 처음에 만들었던 의사예요. 그래서 그냥 의혹이 아니라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LSD 논란이 많이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멜로디는 루시 인 더 스카이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멜로디예요. 근데 하지만 앞부분이 굉장히 사이키델릭합니다. 네, 사이키델릭해요. 이 부분 들어보면 제가 비틀즈 팬이라서 이 노래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노래 들어보면 이건
노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해요. 네. 잠깐 뭐 음악 얘기를 하자면은 1960년대, 70년대가 히피 문화가 이제 만연했던 시대였잖아요. 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장르 중에 사이키델릭 장르 있잖아요. 이 장르를 했던 음악가들은요 대부분 LSD를 했어요. 아하. 마찬가지로 도어스 같은 경우에 짐 모리슨 같은 경우에도 마약 중독자였었고, 예. 그다음에 LSD를 했었고 실제로. 뭐 그 당시에 그 팝아트 하는 사람 누구죠? 앤디 워리요? 네, 앤디 월도 LSD를 했다고 나와요. 나 해야겠다. 아, 큰일 나. 한국에서 하면 큰일 나. 네. 그리고 뭐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자면은 찰리 맨슨. 아. 네, 마를린 맨슨의 그 모티브가 됐던 찰리 맨슨이죠. 20세기 최악의 살인마라고 하는. 아유. 누구 죽였는지 아시죠? 어느 영화 감독이 아니었나요? 로만 폴란스키. 네. 로만 폴란스키 아내를 죽였어요. 본인이 죽이진 않았어요. 추종자가 죽였어요, 실제로는. 근데 끔찍하게. 이 LSD를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신탁을 받은 것처럼 게시를 자꾸 했어요. 자기의 팬들한테. 그리고 또 있어요. 어떤? 아사하라 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옴질리교의 교주예요. 아. 네. 그래서 이 LSD 자체는 사실 각자한테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나쁜 점은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환각을 보고 그거를 마치 신탁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시백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암시 효과가 강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 약의 특이성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그 특수 요원들을 키울 때 암시를 주거나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MK 울트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이것도 2부에서 한번 또 네. 얘기할 만한 아주 멋진 영화 하나 있죠. 뭐 이 영화는 한 3-4편 돼요. 유명한 영화로는. 그래서 이 MK 울트라 그다음에 요 LSD 관련돼 있는 컨텐츠도 이제 2부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저희가 그 업시키는 마약하고 이상한 마약의 대표격을 하나씩 얘기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저 다운시키는 마약이 모르핀이거든요.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모르핀의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보니까 언제 생겼냐면요. 이거가 역사가 꽤 돼요. 1806년에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저기 제르티르너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약 이미지하면 대표적으로 코로 흡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 주사기 있죠. 주사기로 하는 그것도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피하 주사기를 통해서 되게 효과적으로 어떤 이 마약을 섭취하게 된, 그러니까 자기 받아들이게 된 어떤 대표적인 마약 중에 하나가 이 모르핀이다. 암 환자들한테 최후의 순간에 이제 처방하는 약이 모르핀이죠. 그렇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모르핀 이름의 그 유래도 되게 멋있어요. 그 이름의 그 유래 아세요? 아니요? 아시면서?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네. 위험해. 어딘가 위험해. 아, 이런 거 위험한가요? 아니요, 리킨님이 위험해. 네? 뭐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앞에 아편국이 있었다고 하질 않나. 아, 그 노래를 만든 사람 아닙니까? 좀 전에 멋있다부터 뭔가 위험했어요. 모르핀 멋있대.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이게 자세히 보면은 왜 제가 처음에 마약의 어떤 분류부터 정확히 하고 들어갔냐면, 네. 각 마약이라고 하나의 통칭해서 불리고 있지만, 그 약효나 효능, 중독성이나 이런 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르핀은 아직도 사실 의료용으로 쓰이는 데가 꽤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 좀 드릴 건데, 자, 이 모르핀의 이름의 유래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꿈의 신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꿈의 신. 그러니까 딱 그런 두는 순간 왠지 흥분지는 아닐 것 같죠? 뭔가 착 가라앉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하 주사기를 통해서 쫙 많이 퍼졌어요. 근데 그 당시 피하 주사기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하층민들은 이걸 이용하지 못했고요.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게 모르핀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는 수많은 어떤 바로 그냥 현장에서 바로 수술도 해야 되고 막 팔 잘려 나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쵸? 근데 이때 그 진통제로 대표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죽했으면 군인들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뭐 변변한 마취 없이 막 배 째고 막 다리 자르고 했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슬픈 게요.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 때 당연히 많은 몰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북 전쟁에서도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끝났으면 이제 그거를 다시 찾을 일이 없는데 이게 저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증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자기네 고향으로 가니까 계속 찾고 계속 이게 이제 자기의 삶까지 파고 들어간 거죠. 제가 저기 마약에 대해서 한번 이 마약에 대한 역사를 한번 쭉 훑으면서 가져온 어떤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할까? 였어요. 네. 그 생각해보면 또 아까 제가 LSD 얘기했을 때도 70년대에 많은 뮤지션들이 또 마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음악가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마초를 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뮤지션들이 좀 많아요. 그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건데 제가 이제 굉장히 락 음악이나 무슨 이제 일렉트로닉이나 이렇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데 공연장에도 많이 가죠. 근데 공연장에 딱 가서 공연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환각 상태예요, 다들. 음악에 취해가지고 뭐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쨌든 얘기했는데? 그는 누가 얘기했는데 장근석. 네. 미안해요. 아니야, 허세 부르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잠깐만. 네. 그래서 가서 공연장을 딱 가서 한 2시간 동안 그 열렬한 연주와 그 사람들과 떼창과 그 되게 그 분위기 자체에 되게 취하고 오거든요. 취하고 오면 저도 집에 오면 뭔가 허무해요. 뭔가 내가 2시간 전에는 저기서 즐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락 페스티벌 같은 거 가면 3일 동안 밤낮 없이 즐기는데 그러고 나서 회사에 앉아 있거나 뭐 회사가 아니라도 집에 딱 오면은 뭔가 일단 귀에는 이명이 생겨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관객이 일부로서 참여했던 사람인 나조차 이런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 모든 사람 몇만 명 앞에서 연주를 하고 내 손짓 하나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음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딱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뭔가 더 사람들이 열광시켜야 한다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SD 같은 걸 하면 거기에서 당연히 뭔가 환각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분명히 뭔가 인사이트를 받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게 음악으로 나오면 또 사람들은 또 열광하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하는가 하면은 뭔가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마약 얘기를 하면서 뇌를 해킹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LSD가 뇌를 해킹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시각과 청각과 감각이 같이 그 짬뽕이 돼요. 그렇지. 너의 그래서- 목소리가 보여, 막 이렇게 네. 되는 거지. 너의 목소리가 보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귀로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게 눈에서는 그 다른 파장이나 색깔을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LSD라고 색깔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음악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얘기 같지만 그 문헌들을 보면은 LSD가 이제 사용했던 사람들이 그 예술가들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감각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음악이라는 것도 거기서 촉각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각적인 뭔가 환상을 느끼게 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앤디 월드는 그냥 그 팝아트였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거나 박자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리듬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LSD라고 하는 약품은요, 뇌를 해킹해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해줬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근데 이제 이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몸에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지가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갑자기 음식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이거 뜬구름 아니에요. 지금 앞에서 지금 제가 음식 떠오른다니까 이거 지금 두 분이 저기 순간 좀 긴장했어. 근데 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무슨 아까 음식이 떠오르나요? 네. 아니 사실 저기 뭐야 그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알약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에 해당하는 그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내가 채울 수 있는 어떤 알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뜬구름이네.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났어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 안에 쌓여 있고 되게 왜 어떤 외부 자극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상상이 실제 시각화되거나 현실로 느끼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락페나 아니면 어떤 음악이나 어떤 운동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접하면서 그게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요리할 때 그 신선한 신재료를 어떤 신선한 식재료를 가져와서 요리를 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하는 과정이 되게 지리하고 긴데 마약은 알약 그냥 하나 딱 먹으면 효 같은 느낌으로 확 나가는 거야.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고 빠른 어떤 느낌이나 자극을 얻는 수단이 마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 정상적이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마약이 되게 웃기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성제가 있잖아요. 각성제가 있으면 진정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아까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에더럴이라고 하는 약은 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에더럴 먹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요. 처음에는 한 알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나중에 늘어나가지고 2알, 3알, 4알까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사회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ADHD라는 거를 일부러 판정을 받고 그걸 먹기 시작해요. 일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일의 채산성뿐만이 아니라 놀기 위해서도 먹어요. 파티 중독자들이 에더럴을 먹는데 그러면 술을 먹어도 덜 취하고 밤을 새도 힘이 들지 않는 거야. 근데 다음날 회사를 가야 되잖아. 밤을 새고 나면은 네. 그럼 잠깐이라도 자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먹냐면 프로포폴 같은 거 먹는 거야. 야 빠르다. 그런 걸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자기 사이클에 그걸 아주 그냥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나쁜 의미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 가지 가정 중에서 뜬구름 잡아봅시다 우리도. 제가 오늘 뜬구름 잡아볼게요. 예,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마약을 정부에서 권하는 거야. 거꾸로. 예, 아까 이제 1960년대 50년대 미국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히로폰 권했었거든요. 하루에 작게는 6알, 많게는 6알. 적게 2알. 잠깐. 말 잘못했네. 6알 계속 먹으면 안 돼. 하루에 2알, 많게는 6알 이렇게 시켰는데 그 약을 사가지고 6알을 지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히로뽕의 원래 이름이 일본에서 팔았던 메스암페타인의 상표명이에요. 네, 필로폰이. 근데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진짜 만약에 마약을 권해, 우리나라는 앞으로 노동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회사에 나오시면 먼저 히로폰부터 맞고 출발하십시오. 장난 아니다. 일을 막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미친 듯이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사람의 에너지가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푹 자야 될 거 아니야. 모르핀.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핀을 드시고 주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계속해서 무리가 되고 오히려 생을 빨리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정량보다 적게 먹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환각 버섯 같은 거를 직접 키워가지고 불법인데 대마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규제하는 양이 있어요. 미리가 있어요. 뭐 200ml는 뭐 10ml 이상 먹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하루에 1ml씩만 먹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계속해서 그 좋은 상태라든가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미래가 됐어. 그리고 뭐 디스토피아가 아니어도 모든 게 많이 규제가 돼 있어. 그리고 마약에 관련해서도 그 후유증이 없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치료법이 생긴 상태라면은 오히려 미래에는 이런 마약들을 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담배를 살 때 가가지고 편의점에서 난 이런 맛, 뭐 나는 뭐 약간 뭐 딸기 맛이 나는 담배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것처럼 뭔가 편의점에서 저 에더럴 뭐 하나 뭐 한 30개 들어있는 거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긴 실제로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그 관련된 마약이 합법화되어 가는 추세이긴 한 것 같아요. 점점 규제하다가 실제 가면은 저 카페 같은 데가 있대요. 이건 좀 말해도 되나? 갑자기 미국에서 아는 분이 워싱턴이나 이런 데서 마약 합법화되는 도시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마약들을 모여서 파는 거를 카페라 그런대요. 무슨 캘리포니아에서도 저번에 합법화돼가지고 합법화됐죠. 되게 되게 체험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거에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캘리포니아 가면- 사람들 되게 엄청 환호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재미난 실험이 있어서 이따 좀 소개 좀 드릴 건데 가면은 종류별로 쫙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네덜란드에서도 그 정해진 장소에서만 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미 어찌 말하면은 먼 미래는 아니고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일 수도 있죠. 뭐 물론 마약이 엄청나게 나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좋은 부분에 쓰일 수 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물론 마약에서 가장 빼놓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 LSD도 중독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환각을 잊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약에 중독된 건 아니지만 그 환각을 다시 보고 싶은 중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간 중독에 중독 약간 된다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중독이란 키워드 사실은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부분을 싹 걷어낼 수만 있다면 사실은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뭐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쓰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뭔가 미래의 이야기나 미래의 관점 그리고 국가에서 그렇게 마약을 허락할 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까 1932년에 네. 이 모든 세계를 예언을 한 그런 소설이 하나 나왔죠. 1932년이면 사실 지금보다 마약 규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때죠. 그렇죠. 근데 올더스 헉슬리가 펴낸 멋진 신세계는 그 세계 안에서 국가가 소마라는 마약을 보급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마를 먹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미래를 내다보고 쓴 디스토피아 소설이 멋진 신세계인데 사람들이 이 멋진 신세계와 올더스 헉슬리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부분 하나는 헉슬리가 이제 꽤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 사망 사건 기사가 크게 날 법했는데 묻혔거든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는 날에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가 같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죠. 진짜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작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자기가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사 2방을 놔라. LSD 100ml.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멋진 신세계를 사실은 마약 먹고 쓴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국가가 허락한 마약이 있었다니. 네, 굉장하죠. 예. 지금 헉슬리 저 되게 진짜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고 그게 저 1984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 SF 소설 중에 하나죠. 지금 저희가 지금 뭐 그 마약 중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좀 재밌게 흥미롭게 본 세 가지 실험을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오,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을? 네. 근데 물론 뭐 마약 먹이진 그러진 네. 않은데, 근데 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로 좀 일관돼서 좀 꿰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뭐 이게 지금 이건 참조를 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인사이트 비슷한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20세기 초에 저희 사이먼 프레이즈 대학교에서 행동과학을 연구하던 그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가 있어요. 20세기 초에 문헌들을 한번 뒤적뒤적 해보니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실험이에요. 쥐를 상자에 가둬놔요. 그다음 마약물을 줘요.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핀 희석액인데 마약물을 주고 그냥 물을 줘요. 자, 이 두 개 중에 쥐는 무엇을 마실까? 마약물을 마십니다. 미친 듯이 마시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거기 그 실험에서는 이는 마약의 어떤 중독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마약 중독 환자들은 다들 좀 외롭고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처지에 있는데 어쩌면 그 쥐도 그런 게 아닐까? 비좁은 우리에서 불행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물을 마신 건 아닐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게 저 쥐공원 실험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쥐공원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물 딱 2개 있고 쥐만 넣어놨어요. 그쵸?
뭔가 사막하고 외롭죠. 그런데 이 사람은 쥐공원에다가 톱밥이 쫙 덮인 넓은 우리, 환한 조명, 따뜻한 온도, 그다음에 실컷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형 터널하고 장난감 공, 막 이런 거를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진짜 테마파크를 만들어 준 거죠. 쥐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자, 거기다가 쥐도 한 마리가 아니야. 그 쥐들을 잔뜩 풀어놓고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그다음에 뭐 약간 맘맞으면 약간 꼬시기도 하고, 저기 사귀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멋있게. 자, 그런 상태에서 쥐들에게 모르핀 시작하고 그냥 물을 줬어요. 어떻게 됐냐면 모르핀 마시지 않았어요. 걔들. 그냥 물 마셨어요. 네, 이게 그 마약 중독에 관련된 거를 보면 대표적인 실험 사례를 뽑힙니다. 실제로 테드에서도 이 실험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쥐들은 모르핀에 중독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일단 모르핀에 중독시킨 다음에 그 쥐 공원에 넣어놓으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57일 동안 쥐들에게 강제로 모르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마약물을 먹게 한 다음에 중독시킨 다음에 쥐들을 쥐 공원에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상황을 준 거죠. 그냥 마약물, 그냥 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물을 마셨겠죠. 모르핀 끊었어요. 이야. 네, 이게 실제로 마약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단순히 마약을 규제하고 억제하고 뭐 마약을 먹으면 처벌하고 쪽으로 가다가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실험 사례로 꼽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궁금해집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실험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기 뭐 V소스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나옵니다. 꽤 그 재미난 채널이에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고 목소리 좋고, 근데 되게 좀 빠져들게 만드는 일종의 약간 다큐랑 그다음에 일반 실험을 섞은 채널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하나의 실험이 나옵니다. 어떤 거에 관련된 실험이었냐면 심심함, 지루함에 대한 걸 다루는 실험이거든요. 인간은 심심한 걸 어디까지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자, 거기 하나 실험이 나오는데, 실험자를 이렇게 자기로 불러가지고 뭐 이게 어떤 실험인지 말해주진 않아요. 그냥 그 실험자한테 손을 올리면 일정 양의 전기를 찌릿하게 하는 어떤 기구를 줘요. 그리고 손을 한번 올려보라 그래요. 찌릿하잖아요. 기분 나쁘지 당연히. 이게 쉽게 말해 살짝의 어떤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찌릿하게 한 다음에 그 실험자한테 물어봐요. 여기에 손 다시 한번 올리시겠어요? 그럼 실험자가 미쳤냐고. 절대 안 올린다고 이래요. 자, 그렇죠. 그치. 저기 아픈 거 싫어할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프고 좋아할 사람.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 없으니까. 네. 다른 방으로 딱 데리고 가서 실험자랑 그 기구 있죠. 손 올리면 짜릿하게 하는 거. 그거를 같이 똑같이 놓아놓고 방에 한 30분간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별 말은 하지 않아요. 할 게 없어요. 핸드폰 당연히 압수해가지고 뭐 없어요. 그 다음에 관찰시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1분 좀 넘어가자마자 그 기구에 관심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엄청 심심해요. 그 다음에 1분, 2분 넘어갈 때 그때 한번 손 한번 딱 대봐요. 찌릿해요. 분명히 안 한다고 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관찰해봐요. 근데 5분이 채 되기 전에 또 한 번 해요. 찌릿.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브이소스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가서 물어봐요. 분명히 손 안 올린다고 그랬는데 왜 올렸냐? 그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심심해서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하고 연관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삶을 살면서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심한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심심한 거예요. 쥐들이 쥐 공원에 넣었을 때 왜 마약 안 할까? 심심하지 않거든. 너무 재밌거든. 근데 거기다가 무슨 나한테 마약을 줘가지고 그 나의 지금 이렇게 재미있는 상태를 약간 떨어뜨린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과의 커넥션,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혼자 있게 뇌두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은 뭐다? 덕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이상하군요. 왜 이상해요? 물론 이상해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이렇게 가보면. 근데 아무튼 제가 저는 내린 뭐 마약 그겁니다. 같은 친구들을 사귀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결론은 결혼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요. 혼자 근데 살지 마라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저는 많은 걸 설명한다고 하는데, 딱 밖에서 봤을 때는, 야, 너 인기도 많고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벌고 먹는 거 걱정 없잖아. 근데 왜 마약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약하는 겁니다. 심심하거든. 근데 그거 약간 더 그 의학적으로 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놀이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놀이를 즐기고 자극을 즐기는 이유는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그래요. 역시 네. 그렇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흥분이 되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나쁜 놈이군요. 그렇죠. 도파민이 나쁜 놈이죠. 근데 좋은 일도 해요. 사람을 조금 더 흥분시킨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갖게 해요. 요것 때문에. 역시 나쁜 놈이군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도파민인 걸로.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도파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긴장된 상태에서도 나와요, 사실은. 아 약간 스트레스성 예. 그러니까 이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보면 대부분 놀이공원이 환장하잖아요. 환장하죠. 예. 그 왜 그러냐면 도파민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든요. 흥분되거든요, 애들이.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이게 흥분제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도파민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시키는 약들이에요. 근데 뇌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약이라는 거는 사람이 뇌가 없었으면 없어도 되는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특히 각성제 성분들, 이상하게 만드는 약들.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진정제는 아니겠죠. 몸을 진정시키는 거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링님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돼. 예. 과연 마약이 만연돼 있는 나라가 있어. 그러면 그 나라는 도대체 국민들한테 뭐를 해주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로 정확합니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그 개발도상국 중에 아주 못 사는 나라라든가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 마약 중독이 심한 나라들은 말씀대로 국민들이 재미를 느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심심하죠. 네, 심심해요. 무기력해지죠. 슬럼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국가면 국가 또는 어떤 기업에서 국민들을 위해 도파민 촉진용 유도 안전 유료기구를 설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걸 짧게 말하면 우리는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라고 하고요. 저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중에 하나가 건물을 빌딩을 짓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가 조각상 하나 무조건 놔야 되거든요. 네. 그게 무조건 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 나는 바이킹을 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도파민을 그렇죠.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거 타고 들어가라고. 여태까지 생각해봤지만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실험 얘기에서 네. 두 번째 이제 쥐 공원 실험이었죠. 네. 그 쥐의 테마파크를 만들어주고 쥐들이 아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걸 했더니 모르핀 물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쥐와 인간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만족하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싶었어. 타고 싶어서 탔어. 탄 다음에는 이거보다 더한 것이 없나? 라고 항상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되게 동의하는 부분들은 그 국가에서 이제 마약이 많이 유통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좀 약간 진짜 심심한 나라들인 거죠. 뭐 즐길 거리가 없는 거지. 자기 삶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인 거죠. 그쪽에 도피처를 찾고 그게 간편한 해결책이니까 그걸로 가는 건데 그거는 맞지만 왠지 그 쥐공원 실험을 빗대서 마약을 풀어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간을 너무 쥐와 동격으로 너무 선량하게 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캔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로 즐기는 사이먼의 고양이라는 그 게임이 생각나는데 유명한 만화를 원작으로 한 그 캔디 크러쉬 스타일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정말 판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그 제작사에 레터를 보냈어요. 아니 깰수록 너무 어려워지는데 좀 동일한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제작사가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재미가 없어져서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 그거 동의해요. 제가 최근에 그 게임을 한참 못하다가 제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서 무료로 주는 게임 중에 하나가 블러드본이라고 하는 게임이 풀렸어요. 이 블러드본을 만든 회사가 프롬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얘네 회사가요 게임을 아주 난이도가 엄청 높게 만들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블러드본은 사실 약간 좀 좀 고어한 면이 있어요. 호러고 무섭고 밤하게 좀 그래가지고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손을 댔다가 미치겠는 게 뭐냐면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계속 죽어. 근데 이게 참 사람이 도파민이라는 게 무서운 게 도파민. 네. 이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서 깼을 때 그 희열? 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깰 때마다 도파민! 이러면서 막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네. 도파민 발사. 네. 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실험이 나온 겁니다. 간단히 세 번째 실험의 결론이 이거예요. 인간은 고통보다 심심함을 더 싫어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마약을 풀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중요하고 왜 덕질을 하냐? 왜 덕질을 하냐고 하냐면 덕질의 세계는 무궁무진하고 즐길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제가 일 너무 바쁘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넷플릭스를 뒤적뒤적 하고 있는데 봐야지라고 찝은 것만 20여 개가 넘어요. 다 보면 한 거의 석 달 날아갈 것 같아. 그래도 끝이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결국 인간의 대중문화는 도파민이 지배하고 있었군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이를테면 어떤 가수가 예전보다 더 좋은 히트곡을 냈다 그러면 팬들이 도파민 그러면서 막 좋아할 거고 그 사장님이 세운 회사 매출이 전년도보다 이번이 2배로 급증했다 그러면 사장님이 도파민 그러면서 막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지금 1부의 마무리를 슬슬 지을 시간이 됐는데 뭔 결론이 나왔네. 우린 도파민 노예였어. 도파민님을 숭배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덕질하시고 네. 여기 저처럼 얘기 많이 들어주세요라고 이상하게 이게 지금 컨텐츠 영업을 좀 하고 앉았고 아직 컨텐츠 영업 시작도 안 했죠. 생각해보니까.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 마약에 대한 역사, 마약의 종류, 뭐 이상한 업 앤 다운 뭐 나오고 막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마지막 결론은 이거네. 우리 인간은 도파민의 노예다. 자, 뭐 오늘 되게 막 역사를 막 수메르 시대부터 막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현대까지 왔는데 생각나는 건 도파민밖에 없네. 역시 도파민. 네. 그러니까 덕질을 하자. 뭐 약간 이런 컨셉이 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반 장난이긴 한데 사실 저희는 좀 진지하게 그런 어떤 덕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그 미래가 있다라고 저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마약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컨텐츠 세계 속으로 좀 들어가서 마약 관련된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를 이 다음 방송 2부, 마약편 2부에서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1부 여러분? 뭐 저는 정신없고 좋네요. 아, 역시 수상해. 벌써 수상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서 안녕하시고요. 자, 그럼 안녕하시고. 자, 그럼 2부에서 봬요, 여러분. 안녕. 되나 그렇게? Thank you.